이번 시간에는 세종대에 이루어낸 발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이성계의 조선 건국 과정입니다. 순서대로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조선은 유교를 기반으로 정치를 했는데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종에 대해 배우기 전에 먼저 세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대로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조선의 1대 왕 태조입니다. 태조 이성계라고 불러요. 태조 이성계에게는 첫 번째 왕후와 두 번째 왕후가 있었어요. 첫 번째 왕후로부터 아들이 6명 태어났고 두 번째 왕후로부터 아들이 2명 태어났는데 이 첫 부인이 태조가 왕이 되기 전에 돌아가셔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태조가 왕이 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 사람이었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는데 다 치우고 태조 이성계는 자기 뒤를 이을 아들로 두 번째 왕후의 둘째 아들이자 전체에서 보면 막내 아들을 지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친구가 한 10살쯤 됐다 그래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정도전이 편을 들어줍니다. 제일 화날 것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들은 왕자 이름 하나 있어요. 네, 정몽주를 만났던 태조의 아들 5째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이 공을 그렇게 세웠는데 10살짜리한테 뺏겼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이때 당시 이방원이 그 조선을 건국할 때 25살이었다고 해요. 물론 진짜 태조 이성계에게도 정치적인 여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다 치우고 이방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방원이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정도전과 둘째 어머니의 아들들 2명을 완전히 죽여요. 그리고 조정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세자가 되지 않고 자기 형이자 태조 이성계의 둘째 아들이 세자가 됐는데 아무래도 바로 되면 정치적으로 좀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이 태조 이성계가 이 일 이후에 왕위를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는데요. 그가 다음 왕인 정종입니다. 여러분이 정종이야. 갑자기 세자가 됐어요. 그것도 내가 할 거야 라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왕 하게 된 거 오래오래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이방원이 이렇게 떡하니 있으니까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 와중에 넷째 아들 이성계의 넷째 아들이자 정종의 동생 중에 한 명이죠. 이 넷째 아들이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요. 물론 이것도 이방원이 정리를 하는데 정종이 업적이 아예 없는 왕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만 왕을 하고 다음 왕위를 이방원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원이 조선의 제3대 국왕인 태종이 됩니다.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라고도 하는데 이방원은 태종이 돼서 조선의 왕권을 더욱 강화를 했습니다.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이자 조선의 제4대 국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정태세에서 세종 대왕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세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회교과서 61쪽 아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속으로를 읽어볼게요. 조선왕조실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굶주리는 백성에게 옷을 주고 악기의 소리를 듣고도 음이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아챌 정도로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었고, 아픈데도 하던 걸 다 처리를 한 다음에야 잠자리에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세종의 어떤 모습을 짐작을 할 수 있나요?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음을 바로 알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이 좋고 머리가 좋고 태도까지 완전 성실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종대의 발전을 3가지 단계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의 발전과 훈민정음에 대해서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국방의 발전 및 영토 확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0쪽이에요. 세종은 세종대왕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선 조선은 세종대에 과학기술, 문화,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크게 발전했는데요. 세종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어렸을 때 진짜 책을 너무 많이 봐서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할 정도니까. 근데 그의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이 나라의 기초를 잘 다져놨기 때문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국과도 교류를 하면서 많이 또 배워온 점도 있어요. 어쨌든 조선은 유교 정치 이념을 내세운 나라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것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기도 했는데, 백성입니다. 세종은 이처럼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잘 사는 것이 나라가 좋아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절 백성들의 대다수가 농민이었기 때문에 농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세종대에 이루어낸 발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먼저 세종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연구기관을 하나로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집현전으로 확대하고 개편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학자들을 키우고 과학기구들을 발명하는 데 힘썼는데요. 왼쪽을 볼게요. 교과서에서는 60쪽 오른쪽에 있어요. 집현전이 뭐냐? 조선 전기 앞부분이라는 걸 얘기해요. 앞전자. 학문 연구를 위해서 궁중에 설치를 한 기관입니다. 무슨 일을 했냐? 도서 수집 모아서 보관하고 이용도 했고요. 그리고 책을 많이 모았으니까 공부도 해야죠. 학문 활동,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왕의 자문에 대비했다고 돼 있는데, 왕이 물어볼 일이 있으면 집현전에 와서 학자들한테 묻는 거죠. 의견을 구해요. 그랬을 때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비를 하던 그런 기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과학의 발전이 인류에게 도움이 많이 되죠. 어떤 연구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농사직서를 편찬하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농사 짓는 방법을 정리해서 만든 책인데요. 이게 서울에 있는 농민에게만 물어봤다, 부산에 있는 농민한테 물어봤다, 이게 아니라 각 지역의 농민들에게 경험한 것을 자세히 듣고 그 내용을 수집을 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알맞은 농서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보니까 한자로 써있죠. 두 번째, 장영실을 발탁하고 과학기구를 개발했는데, 이걸 살피기 전에 측우기 먼저 살펴볼게요. 측우기가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 기구입니다. 비가 얼마나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기구인데, 이 위에 있는 원통을 말해요. 측우기가 유럽의 강우량 측정 기구보다 약 200여 년 먼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세종실록에는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근년 이래로 세자가 가뭄을 근심하여 비가 올 때마다 비 온 뒤에 땅을 파서 젖어 들어간 깊이를 쟀는데 이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리로 만든 원통형 기구를
궁중에 설치하고 여기에 고인 빗물의 깊이를 조사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세자가 세종 다음에 왕이 된 문종입니다. 어쨌든 이 치국이를 각 고을에 보급을 해서 지역의 기후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데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장영실 발탁 및 과학기구 개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장영실 영정입니다. 장영실은 원래 노비였어요. 아버지는 노비가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노비였기 때문에 노비가 됐었는데요. 이 물건 만드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그의 능력이 한양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태종이 장영실을 이제 등용을 해놨는데 이후 왕위에 오른 세종이 장영실을 더욱 중요하게 씁니다. 명나라에 잠깐 유학도 보내주고 그래요. 그래서 유학을 갔다 온 장영실과 다른 천문학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너네 요즘 만들어 봐라.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장영실이 이제 자동 물시계인 자경루를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도 수많은 과학기구들을 발명을 합니다. 조선 최초의 천문 관측대도 만들고 활자 만드는 데도 더 연구를 하고요. 앙부일구도 만드는데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걸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과학자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앙부일구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우리나라의 시간, 해시계입니다. 사진과 같이 생겼는데 가마솥이 하늘을 우러르고 있는 모양의 해시계라고 돼 있어요. 교과서 62쪽 위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시계이자 해시계예요. 공공시계가 뭘까요? 이게 공공시설 할 때 그 공공이에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소리인데 이것도 세종의 명으로 장영실 및 신하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양 안에다가 이곳저곳 설치를 해서 백성들이 낮에 직접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했는데 글을 모르는 백성들도 시간을 읽을 수 있게 그림으로도 시간을 표현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하죠. 이 반구의 중심이 북극에 맞춰져 있고 이게 해가 계절마다 고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림자 길이가 좀 달라져요. 그 절기에 따라서. 그래서 계절에 따른 시간 변화까지도 고려한 해시계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쉬워요. 여름엔 저녁 8시나 돼야 이제 해가 지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해가 일찍 지잖아요. 이것조차도 다 파악해서 해가 언제 지든 언제 뜨든 간에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번엔 자경루에 대해서 볼게요. 자동 물시계. 자경루는 스스로 종을 쳐서 시각을 알려주는 물시계라는 의미로 아까 그 앙부일구보다 3개월 먼저 제작됐다고 전해지는데요.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궁궐 안에다가 설치를 해서 궁궐에서 이제 시간을 알게 되면 광화문, 그 경복궁의 정문이에요. 그 문에서 시간을 알리고 여기서 듣고 서울 시내, 한양 시내로 전달을 해서 해가 없을 때에도 백성들이 시각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장영실이 이거 만든 공으로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작동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그림만 보면 너무 어렵긴 한데 먼저 왼쪽에 있는 큰 물 항아리들이 보여요. 맨 왼쪽에 있는 물이 오른쪽으로 서서히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원통 항아리 안에 있는 막대가 물이 차면 점점 이렇게 막대기가 위로 올라온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오다가 다 차면 구슬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구슬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종을 울렸다고 하는데 이 12지 진상이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그 위에 있는 종을 땡 쳤다고 합니다. 이 12지 신이 뭐냐? 땅을 지키는 12신이에요.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인데 여러분이 나는 무슨 띠야 할 때 그 동물들이에요. 나는 양띠야, 나는 호랑이띠야, 나는 쥐띠야 할 때 하루가 24시간이니까 한 마리 동물당 2시간이
시간의 한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만 보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작동 원리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당시 뛰어난 과학기술에 대해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신기하죠? 이 작용로 복원한 게 지금 고궁박물관? 거기에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데 선생님이 작년엔가 고궁박물관 놀러 갔다가 거기서 이 작용로 작동 원리에 대한 영상을 빔으로 쏘고 있는 걸 보고 진짜 감탄했던 기억이 있어요. 와, 진짜 어떻게 몇백 년 전에 이런 기구를 만들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단해요, 참. 네 번째로
우리나라의 하늘입니다. 혼천의 그리고 달력, 칠정산이라는 건데 교과서 61쪽이에요. 이전까지 우리나라가 그 중국의 달력을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멀잖아요. 그래서 좀 안 맞아서 불편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야 이왕 나라도 다른데 좀 해보자 해가지고 각종 천문 현상을 연구를 하려고 해, 달, 별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게 혼천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혼천의가 이후에도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건 그냥 말로 하면 너무 어려워서 이것도 영상을 좀 볼 겁니다. 그 세종대에 만들어진 천체 관측기구 중에 혼천이라고 있습니다. 혼천이 사실 세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명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중국에 이미 있던 것을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새로 개발해서 만든 장치인데요. 저번에 제가 어디 저 남산 도서관 앞에 가니까 예, 예. 그 모형인지가 예, 예. 있더라고요. 혼천이 보니까 모형이죠? 이게 몇 개가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사실 지금 봐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수님 입장에서 지금 과학 문명이 예. 많이 발달한 지금 입장에서 그 당시에 이걸 만든 게 어느 정도 대단한 일인가요? 일단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는 지금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그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과거에 그런 정도의 생각이 있었을지는 좀 의심스러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미 별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태양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 별이 움직이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행성들이 있잖아요. 뭐 금성, 목성, 토성 같은 그런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말로 측정을 한 거라는 건 놀라운 거죠. 야, 그러면 측정을 했는데 그 현대에는 기술이 하도 발달되다 보니까 그렇죠. 정확한 수치를 잴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어떻게 수치가 거의 비슷합니까, 현대랑? 그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어느 정도 정교했는지를 우리가 알기는 어려운데요. 네. 근데 조선왕조실록에 놀라운 기록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종 때인데요.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운관에서 일식을 예측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일식을 예측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일식이 매일 일어나는 현상도 아니고 네. 일식이 일어나는 시간이 길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 태양이 있고 그 앞을 달이 지나가는 현상이라서 사실 지속 시간이 짧아요. 네. 예전에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개길씩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예. 기아 날아가는 거 아니야? 막 해를 품은다는 그렇죠. 근데 일식이라는 게 그래서 과거 그 왕조 시대에는 그 태양이 사실 왕을 상징하잖아요. 예. 왕이 달에 의해서 가린다는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놀라지 말아라.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걸 백성들한테 알리는 게 그걸 중요하잖아요. 예측했다. 그래서 미리 알고 그게 일어나는 날 제사를 지내는 맞습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정교한 걸로 기록이 네. 있냐면요. 그때 예측이 15분이 틀렸답니다. 15분. 15분. 예, 근데 정확하게, 15분 네, 틀렸다고 그 관원이 곤장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깥에 있는 환은 보통 동서남북 천정 천자를 나타낸다고 해서 또 좌표계의 개념이다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평 좌표계 지평이 있고요, 좌우환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정된 안쪽에 실제 별이 운행하는 공간이 삼신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하늘이 회전하는 것처럼 이 환도 회전하게 됩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환은 실제로 실제 관측을 할 수 있는 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유환이고 이건 규형이라는 것인데요. 하늘이 1시간에 15도씩 북극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돌려지게 되고 관측하고자 하는 임의의 천체들을 찾아서 관측을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칠정산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렇게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에 맞는 달력을 만들었어요. 당시 여러 종류였던 달력을 하나로 통일을 하는데요.
이 달력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확하다고 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발견한 세종대의 과학기술 발전 모습을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직접 핸드폰으로 찍은 거여서 왜 이렇게 흔들리지? 보이나요? 눈금이 새겨져 있고 시간도 적혀 있습니다. 사절기도 적혀있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이날. 바람 소리가 막 들려요. 다음으로는 치국이 모형을 살펴볼게요. 이 위에 원통형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은 앙부일고를 볼게요. 모형인데 둥글게 움푹 들어가 있고요. 그림자가 눈금에 이렇게 딱 닿으면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테두리에 그림도 같이 그려져 있어요.